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최근 새로운 첨단 지대공 방공 시스템인 LSAM을 출시하여 전 세계 국방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확한 공격 능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관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SAM의 개발 및 출시에서 보여준 한국의 성공은 국방 산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새로운 국제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LSAM은 두 가지 유형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최근 K2전차 시험 사격을 마치고 구체적 계약 조건을 협의 중인 루마니아가 한국의 LSAM 개발 완료 기사를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세계 고급 무기 시장에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했다며 한국 군수산업이 2015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2전차, K9자주포, K230 FA50, 신궁 등 한국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LSAM까지 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에게서 7개를 도입하면서 성금으로 39억 달러 약 4조 4천억을 이미 지불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를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 한 세트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40km 미만의 저층부를 방어하는데 여기에 4060km을 방어하는 LSAM을 한국에게서 도입해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의 LSAM은 미국과 달리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LSAM은 루마니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방한한 UAE가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UAE가 최근 우리 군이 개발을 완료한 LSAM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UAE는 후티 반군 등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UAE 7할 SAM 1호 구매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가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이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수출 규모는 천궁이 8개 포대로 최소 3조 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가장 까다롭다는 중동 3국에게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선 이라크에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라크 공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는데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부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라크를 기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라크는 러시아산 S-400을 사려고 했으나 미국의 눈치와 전쟁 등으로 무산되고 이후 프랑스산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이라크는 과거 프랑스 탈레스사의 장거리 방공 레이더를 구매했기에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도 방공체계를 이라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나 크로탈 단거리 미사일까지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이라크에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참할 작전에 군인 600명을 투입하고 무기까지 직접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그동안 이라크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국가였기에 프랑스산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라크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프랑스는 원하는 시간 내에 납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라크 알-아바시 국방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천궁 2개 포대를 자국에 신속 납기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한국 측은 2개 포대를 우선 납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가장 빨리 납기가 가능한 한국의 천궁2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랑스는 이라크가 한국의 천궁2를 선택한 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소식을 전하는 유명 트위터 하쿠 메이스는 지난 2월 긴급 속보라면서 사우디가 UAE에 이어 천궁2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천궁이 도입을 했거나 하려는 UAE,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형제 모두에게 좋은 날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9일 폴란드에서는 천무 호마르케이에 대해서 놀라운 기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 포털의 율리우스 사박 기자는 어떻게 한국에게서 천무를 도입했는지 숨겨진 과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파베우 베이다 국무장관이 천무 테스트가
172km 거리에서 수행되었으며 미사일은 4.5m 거리의 표적에 박힌 기둥에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수청이 허용한 거리는 15m였는데 이 결과는 정말 감동을 주었고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은 서해안 한국형 미사일 훈련장에 있는 호마르 K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200초 동안 비행해 무인도 중 한 곳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차관은 국방부와 군수청 대표들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군수청이 요구하는 확산폭은 15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격에서 한국형 미사일은 3배 이상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HOMAR K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선택 과정을 공개했는데 천무를 이용한 발사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계약을 맺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눈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서 K239천 무발사대를 72대를 계약했습니다. 이 시험 결과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천무를 도입하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발사대 중 60대는 폴란드에서 제조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다음 계약은 3.00071의 미사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강조했듯이 폴란드 방산 공장에서 생산된 122 미사일을 우리 발사대에 장착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화는 또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흑해방 위항공 우주 BSDA 2024 전시회에서 한화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3마를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타사 탄약을 시스템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K9자주포 클럽처럼 K239 천무 클럽까지 만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서드파티 탄약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자국 호마르 K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생산하며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역할까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무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K9자주포 클럽처럼 유럽 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천무 클럽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과 유럽의 경우 미국제 하이마스보다 천무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마스는 로켓포드 탑재 숫자가 6개밖에 안 되고 무엇보다 미국제 무기는 중동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군수 지원은 물론 운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탑재 가능한 로켓탄의 종류가 더욱 많은데 천무는 12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400전술 탄도미사일의 경우 4발, 600는 2발을 탑재해 차량 한 대의 화력 수준은 하이마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 후속 지원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데 K9 클럽처럼 천무 클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최근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은 모든 나라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가격도 비싸지만 지금 생산 속도도 너무 느려서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한국형 패트리어트, 한국형 사드를 개발해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공급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더 많은 국가들에게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이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은 무기 수출에서도 놀라운 경쟁력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산 자주포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국제 규모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K9 USERCLUB라는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이례적인 모임은 한국을 비롯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역시 옵저버로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군 대표단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K9 생산국이면서 운용국이기도 한 한국도 참여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와 K9A3의 향후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 K9A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개선할 계획이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규모의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15만 2155 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 자주포 1401문 중 K9이 626문으로 45%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번 모임은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9이 진짜 자주포계의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간 K9 수출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파워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독일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팔아왔죠. 그러던 2017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투아이즈리 경제차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무기 판매 요청으로 독일 정부에 문제를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독일 내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반대 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한 후 무기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국가가 한국입니다. 보통 중동은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연말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종 수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왜냐면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K9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한국산인데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에 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K9 자주포의 파워팩, 즉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이 한국산이 아니라 독일 MTU, FRIDRICHSHAFEN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무기 수출국은 자신들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용된 무기가 테러나 내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재수출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9의 심장인 파워팩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독일이 UAE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최종 수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독일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암살 문제에 UAE가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던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는 2018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했는데 일각에서는 까슈크지의 적의를 품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조해 그의 뒤를 캐기도 했고 암살범들을 태운 비행기가 UAE 두바이를 경유했다는 점을 들어 암살 배후에 UA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사우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우디 그리고 UAE에 금수 조치를 시행할 명분이 충분하죠. 하지만 피는 한국이 받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라이선스사인 독일 MTU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해 300여 대를 공급했고 터키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60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시장인 중동 시장에 수출하려 해도 독일이 금수 조치를 이유로 수출을 거절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국산 파워팩을 완성시켜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우리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K9 자주포가 전시회에 나간 게 그리 신기할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K9는 최초로
국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STX 엔진이 K9 자주포용 1력마력 엔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로 호환할 수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1000마력급 엔진의 기본 성능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K9 개발 엔진 성능 평가를 통해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엔진 성능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외에도 K10 탄약 운반차,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등에도 전부 호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입니다. 그간 MTU 파워팩을 썼기 때문에 중동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 기술 독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K9의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중동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수출된다면 최소일 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팩에 기대를 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K9의 기술 도입 생산 중인 튀르키예의 T155FIRTINA 프르트나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 규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K9, 200문과 K10 100대를 계약한 이집트도 독일산 파워팩 장착이 곤란해지던 찰나에 STX 엔진의 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벌써 날개를 달았습니다. K9의 발전은 단순히 파워팩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수 있는 탄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최근 기술 발달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포 성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 종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K9 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돼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방사청에 따르면 155 사거리 연장탄은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549일, K307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307은 항력 감소 고폭탄 BBHE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9은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린 것이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A1은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 사거리가 7130km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올해 사거리 연장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중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파워팩을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의 파워팩을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파워팩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 독자 기술로 파워팩을 개발해냈고 드디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K9 자주포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앞으로 K9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중국군은 최근 두 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야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직곡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랴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랴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랴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J-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J-11수-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J-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J-1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J-1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1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한 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유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에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APG-81능 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구력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라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이 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이 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72 전투기, 스웨덴 사브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며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50TH 골든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찾아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구입해 가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인데요. 세계 패권을 다투는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에서 5개 나라들만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떠오르는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갑자기 나타나 항공엔진 시장의 치열한 무한 경쟁 체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현재 양산을 코앞에 둔 국산 전투기인 KF-21조자,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대체 언제 전투기에 쓸만한 엔진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 없던 국가들조차 우리가 선보인 차세대 무기들을 보며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술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군사 선진국들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세계 최강인 미국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연구진은 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의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과 이를 통해 80파운드급 엔진과 그 이상의 엔진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될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현대시대의 초정밀 부품들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전투기의 엔진은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들은 저바이패스 엔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저바이패스 엔진의 개발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요. 아주 작은 결함이 발생해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을 정도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업체인 하나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착실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국가연은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정찰기에 사용할 5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어의 설계를 끝마쳤는데요. 특히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으로 높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영시간의 엔진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 엔진 시장을 주름잡는 미국제 전투기 엔진과 비교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정도면 꼬리 없는 무인 스텔스기 등 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망가진 엔진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엔진을 받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는 성능이 살짝 부족해도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프로기였던 KT-1 응비 개발과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전자와 자주포 저렴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을 이뤄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00파운드급 추력의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2025년이면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꼴이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고 있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 기술진들의 엔진 개발이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40대를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사용하는 F-135 엔진의 최대 추력이 28,000파운드인데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시 43,000파운드에 달하는데 이제 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해서 언제 미국을 따라잡느냐는 언론 기자들의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조차 한국의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래봤자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진이 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을 알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던 국산 훈련기 T-50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반열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대로 된 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은 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이어 바로 2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한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뒤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에 실패 없이 개발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국산 엔진 역시 개발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